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외국어 습득론 1주차 여러분 교재의 1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는 언어와 학습 교수가 주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챕터 1의 언어와 학습 그리고 교수. 그렇죠? 언어와 학습 교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를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소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습득이라는 이 어려운 이 과목에서 이 1장은 특히 이 그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만 1장이라는 건 전체 그 과목의 개요를 설명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하지만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은 깊이 안 하고 가볍게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이 책에서 2장부터 차례차례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습득 이론을 둘러싼 언어란 학습이냐, 습득이냐, 학습, 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제2언어 학습은 멀고도 험한 과제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어떤 거냐면 제2언어를 배운다는 것. 제1언어는 자기 모국어라면 제2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언어를 학습해 봤겠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제2언어를 학습에서 습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1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느낌,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 다른 세계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죠. 와, 이거 무슨 얘기야? 첫날부터 첫 줄부터 너무 거창하다. 그렇죠? 그런데 제1언어 학습자 혹은 교수자 우리 모두 인간의 제1언어 그 모국어가 돼요. 모어가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제2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제2언어 목표 사용자들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를 학습한다는 건 언어가 문화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 되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새로 만난 목표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익히게 되고 내가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목표 화자들이 느끼는 느낌이나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예, 그런 게 모두 필요한 세상으로 그런 다른 세계로 우리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새로운 세상, 목표 언어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 문화, 사고방식, 느낌, 행동 양식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전제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언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성공하려면 그런 어떤 제2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 활동에 전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제2언어로 내가 목표인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뭐 우즈베키스탄어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그럼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여러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그 소통에 성공한다는 건 그 대화 활동에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라 전념하는 자세. 그리고 완전히 음, 몰입하는 자세, 그리고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겠죠. 공부하려면. 정신적으로, 어, 받아들이고 싶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고, 감정적으로는 정의적 여과가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편안한 자세,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이 감정적 여과가설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미없어. 이런 것도 감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감 같은 게 생겨.
그 목표 언어권에 대한 반감이 생겨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뭐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도, 아, 배고파,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도 뭐 갑자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우리 그만 헤어져라고 하면 너무 충격받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과목을 교수하는 선생님들도 그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빨리 나가봐야 된다든지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집중도가 흐려지죠. 그런 것들이 모두 감정적 여과가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제2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언어를 간다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는데요. 교실 수업으로만 한정된 상황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그리고 숙달도 있게 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교실 수업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습득이라는 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영어나 일본어나 아니면 뭐 중국어를 공부하는 환경은 습득이 이루어지긴 조금 어려운 환경. 그럼 반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몰입하기가 어렵고 그게 습득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습득이라는 건 생활 환경 속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교실에서 배운 학습이 습득이 되도록. 습득이 되면 뭐예요? 완전 내 몸 같은 거예요. 자다가로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그 말로 누가 물어보면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고, 이런 거죠. 번역이나 통역 같은 과정을 스스로에게서 거치지 않고, 딱 누가 한국어로 이름이 뭐야? 유소영, What's your name? 소영. 이렇게 I'm 소영 할 수 있는. 그게 바로바로. 그래서 What's your name 뭐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아, 나의 이름은 My name is 소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번역의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과목을 공부한 건 이론적인 배경이니까 이 과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뭐 말하기나 듣기나 읽기, 쓰기, 뭐 문법 그런 걸 가르치게 될 때 그때 학습자들이 내 교실에서 학습에서 시작하지만 그 학생들이 습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구성하고 교실에서 활동도 구성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학습과 교수법을 여러 가지 모두 다루고 있는 게 조금은 자칫 보면 뭐야 학습이야 교수법이야 이렇게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2언어 학습에서 성공하고 실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예상한다면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교수법도 나오고 학습도 나오고 학습자의 요인도 나오고 자 요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언어학습 그리고 교수 원리들을 들에 대한 이해를 어디부터 탐색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과목을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종합기술은 사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동반하게 되겠죠. 외국어 습득이라는 이 기술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죠. 언어 학습을 위해서. 언어 학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답을 한다는 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복잡한 이슈가 되는 질문들은 이슈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외국어 공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슈라고 하면 뭐 외국어 공부는 학습자 뭐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목표로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이슈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가 처음 됐던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가능하면 목표로만 수업을 하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한 교실의 학습자가 뭐 학생이 20명이면 학습자의 국적이 15개국, 10개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왔었고 20년 전에는 영어가 그렇게까지 공용어가 될 정도로 모든 나라가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교실에서 공용어는 한국어 되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이제 암암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럼 중국어라는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막 토픽 시험에 뭐 2급, 3급, 4급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는데 막상 와서 이름이 뭐야? 그럼 대답을 못하고 너 취미가 뭐니? 그러면 아? 이렇게 듣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학습자의 모국어를 메타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또 그 다음에 문법적 메타 언어라고 하면 뭐 동사, 형용사, 어간, 어미 이런 식의 문법 용어들은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까? 사용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냐? 아니다. 기호처럼 일단 가르쳐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들이 이슈가 됐어요. 나중에 학습자 모호를 사용하는 건 오히려 초급일 때는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한 중고급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슈 어떤 게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그런 수업에서는 학습자 모호를 이용하는 게 좀 그 토론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제2언어 습득에 관한 현재 이슈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2언어 습득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들 속에 첫 번째는 학습자의 특성에 관련된 것들을 보자면 학습자들의 민족적 그리고 언어적, 종교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런 배경들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예시로 학습자들의 모국어 혹은 학습자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인 특징은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모국어가 어떤 언어냐? 뭐 예를 들면 한국어, 일본어, 뭐 터키어, 몽골어 이런 경우는 그 우랄 알타이 어족들은 이렇게 어순이나 이런 게 비슷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영어 가까운 나라지만 중국어 이런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권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대인 한국어와 반대인 언어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좀 어렵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교육의 수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의사 생활을 좀 얼마 동안 하다가 나이가 좀 있죠. 하다가 그만두고 쉬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제가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의 경우는 그 학생이 1급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어가 빨리 안 돼서 사실 1급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반에 정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 이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1급에 페일, 6급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1급만 3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이 쭉쭉쭉 지나서 4급이 됐는데, 와,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급쯤이 되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론 주제도 나오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른 그냥 20살짜리가 1, 2, 3 왔던 학생은 1급일 때 쭉쭉 하고 잘했는데,
파급돼서 그런 주제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토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많은 토론 관련 자료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습자의 경우는 오히려 갑자기 놀라운 그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있어요. 그런 것들, 뭐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특징들이 그 외국어 습득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은 학습자 특징에서 오는 특성에서 오는 습득의 영향이 되겠죠. 그다음 그들의 인생 경험, 마지막 예시와 비슷한 케이스죠. 그것들이 학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고, 그들은 지적 수용 능력, 그다음에 그들의 일반적인 능력, 장점과 단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은 자신의 학습자의 성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그다음 이런 질문들은 학습자의 성공적인 외국어 습득을 돕는 그리고 교사들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클래스에 오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외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언어적인 요인으로는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언어적 요인으로는. 그러면 먼저 학습자가 배워야 할 언어라든지 의사소통, 그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다음 목표, A 언어죠. 목표 언어를 기술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 학습자 모호와 목표 사이의 상대적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그다음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목표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언어학 분야의 중심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 교사들은 제2언어의 체계, 그리고 기능, 학습자의 모호와 제2언어 사이의 차이점, 그, 흔히 학문적으로는 대조언어학이라는 그 언어학 분야를 통해서 좀 이해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나 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언어 학습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다음 제2언어 학습에서 활용되는 인지적인 과정, 그리고 전략의 종류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의 빈도, 형식, 그리고 의미에 대한 주의력, 기억과 저장의 처리 과정, 회상과 같은 그런 요인들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정도 중요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면 좋겠고,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위한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영역의 상관관계는 무엇이 있냐.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줄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와 언어 습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와 언어 습득에서는 학습자의 일생에서 재연어 학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재연어 학습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뭐 성인들은 뭐 이해를 바탕으로 뭐 조금 이렇게 그 습득해 간다든지, 아동들은 뭔가 모르는 습득에서 다 오히려 거꾸로 이해를 해 간다든지,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동이 성인보다 언어학습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습득으로 가기 때문에,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성인들은 학습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 말은 지나치게 일반화 논리다. 어떻게 아동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학습자의 나이는 어떤 식으로 결과에 차이를 나타내느냐, 낳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 학습자라도 교사의 수업 구성 능력에 따라서 학습으로 시작되긴 해도 습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여러 요인들, 지금 쭉 말했던 학습자의 특성이나 언어적 특성, 그 다음에 뭐 나이와 언어 습득이라든지 지금 살펴봤던 이런 타입의 질문들을 통해서 음, 우리가 이 과목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 이 각각의 항목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뒤에 나오는 장들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또 학습 지도의 변인들을 또 살펴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2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교실이나 가 없는 곳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공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아니라면 성공 요인들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지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 학습이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치는 거 보더니 갑자기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실물이 모차르트가 아니고 실물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열심히 배웠는데도 못 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저는 열심히 배워도 못 친 저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라는 항목을 학습을 해도 습득이 가지 못한 게 아닐까. 이 언어 학습에 비교하자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쫙 빨아들여서 어른이었는데 습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떤 이런 개인차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 혹은 교과서, 학습 자료, 교사의 유형, 그 다음에 학습 지도 요인들의 영향들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지면 더 습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숙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수업 시간의 길이는 그렇다면 얼마일까? 한 번의 수업에는 몇 분이 좋을까? 몇 시간이 좋을까? 전체 기간은 몇 달 동안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먼저 이제 생각해서 그 과정을 정해요.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여기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포괄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학습자들은 제2 언어를 습득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그들의 학습 목적이 또 무엇인가? 그들의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인가 단지? 또는 목표 사용자와 그 문화에, 이거 오타예요. 문화에 밀접하게 동화되기 위해서인가? 이런 범주 외에도 다른 언어를 학습하려는 거창한 과제를 추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감정적인 혹은 개인적인 또는 지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문제점, 질문들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책에는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패에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소제목은, 교재는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패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교재를 읽으면서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세련되고 섬세한 질문으로 다듬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포괄적인 그런 질문들을 좀 섬세하게 다듬어 갈 필요도 있고 다듬어 가야겠죠. 모든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정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답이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아직도 초보 단계고 발전하고 있는 학문 분야가 갖고 있는 모든 반복 논점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득론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 교재의 각 장들은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애매한 내용들과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을만하고 체계적인 정보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각 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논점들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2언어를 배우는지, 또 잘 배우지 못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혹은 왜 또 잘 못 배우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위한 탐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 과목에서. 그리고 이런 탐구들은 절충적이어야 하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요. 즉, 어떤 하나의 이론 혹은 하나의 가설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또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그 마술 같은 공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차이점은 있다.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의 장점을 고려해서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과정을 익혀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거대한 퍼즐판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조각들을 맞춰낼 수 있는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 언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언어는 무엇인가? 우리 교재는 7쪽 되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언어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정의는 어떤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진술이다. 오,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언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진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요소들은 또 여러분 자신이나 사전 편찬자의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전에 이런 정의로 나왔지만 편찬자, 그들의 이해에 따라 조금 쉽게 표현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렵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의 압축된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라는 건 또 그리고 단순하지 않지만 확대된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물의 어떤 측면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인터뷰 도중에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도중에 기자가 당신은 제2언어 습득에 관심이 있으므로 언어를 한두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라고 질문받았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전형적인 사전적 정의를 기억해 내려겠을 거예요. 아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어떤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진술이다. 이걸 기억해 내거나 외우고 있어서 딱 말하거나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의들은 언어학자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개념을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진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합리화하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성 있는 개요 반영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언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관례적인 기호, 소리, 몸짓 또는 표시들을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상호 전달하는 체계적인 수단이라는 표준화된 진술로 기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언어란 그러면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 보면 언어란 복합적이고 특수한 기능이며 그러한 기능들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기저 논리의 의식 없이도 개발되고 질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되 정보를 처리하는 하거나 지적으로 행동하는
좀 더 일반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1번이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표현했고 여기는 좀 더 복잡하고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래서 언어 정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 나온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언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간결하게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 언어 정의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언어는 체계적이다. 첫 번째. 네, 이건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8쪽에 있는 표입니다. 언어는 체계적이다. 그래서 체계적 그러면 형태론, 의문론, 뭐 활용론, 의미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임의적인 기호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임의적인 기호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는 건 기호학, 의미론, 언어 철학 및 언어사, 심리언어학 이런 과정들에서 임의적인 기호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언어 기호들은 일차적으로 음성적이나 시각적일 수 있다. 음성적 혹은 시각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음성학, 음운론, 뭐 문자 체계, 철자법, 뭐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게 있습니다. 그다음 언어는 네 번째는 언어는 언어 기호들은 그것들이 지칭하는 관습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면 관습적인 의미는 의미, 화용, 사연어학, 심리언어학, 인지언어학 이런 것들로 세부적인 하위 분야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언어는 의사소통에 이용된다. 그럼 어때요? 문장 처리, 화용, 담화, 대화, 분석 이런 것들이 하위에 연구되는 하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는 언어 공동체 사회 또는 문화 속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런 경우는 사회 언어, 사회 문화적인 분석, 문화 활용론, 방언학, 이중 언어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언어는 비록 인간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인간 고유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천성, 유전학, 신경언어학, 동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과 이런 연구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언어는 모든 인간이 거의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다. 즉 언어 및 언어 학습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보편 문법,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라든지 선천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경 언어학, 다문화 분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하위 분야의 주제들을 보면 몇 개의 가능 분야에 대해서 언어 체계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의문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언어의 기호적 본질, 그리고 언어와 현실과의 관계, 언어 철학, 언어 역사 이런 것들이 하위 주제들이 되겠고 음성학, 의문론, 문자체계, 제스처와 거리, 눈맞춤과 역할, 기타 언어의 부차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도 있고 의미론, 언어와 인지, 심리 언어학, 또 의사소통 체계,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문장 처리 과정, 방언학, 사회 언어학, 언어와 문화, 화용론, 이중언어 사용 능력, 제언어 습득, 그리고 인간 언어와 비인간 언어의 소통, 신경 언어학, 선천적인 요인들, 유전에 의한 전달,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언어의 보편성, 제1언어 습득 이런 것들이 이 언어 습득 이론의 하위 분야의 연구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9쪽에서 시작되는데 학습과 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습은 무엇이냐? 학습과 교수에서 학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현대 사전들에서는 연구, 경험 혹은 지도에 의해 한 주제나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학습을 경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한 개인의 변화하고 연결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는 학습과 교수인데 교수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수는 지도, 연구에 대한 시사, 지식 제공, 알게 하거나 이해시키는 일, 가르치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가르치다라는 걸로 대변할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보자면 학습은 습득 또는 획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은 정보 또는 기능의 보유가 되는 것이고요. 공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저장 체계, 그리고 상기, 인지 구조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은 유기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화 아니고 상황이에요. 미안해요.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집중하거나 행동하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또 학습은 비교적 항구적이거나 망각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하고 깊이 이해하고 연습해서 학습에서 습득이 이루어져야 해요. 습득이 이루어지면 내 것이 이제 진짜로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습득이 된 것도 망각되기도 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니까. 그다음 학습은 일부 형태의 연습, 아마도 강화된 연습을 포함하기도 해요. 학습에서는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기도.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은 우리 교재 11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1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2언어 습득에 관련된 관점, 제2언어 습득 관련 학파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 관점이고 그들 학파들 이렇게 봐서 앞에서 언급했던 언어, 학습, 그리고 교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어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교육학자들의 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각 정의의 구성 요소들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라는 게 본래 형식적인 단어 체계인가? 아니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적인 동기를 강조해야 하나? 아니면 내적 동기를 강조해야 되나? 아니면 유명한 학자들의 여러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그런 문제들에 들어가면 각기 다른 견해를 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학파들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조주의 언어학, 음, 똑같이 11쪽에 있어요. 그 아랫 단원이죠. 언어 습득에 관련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는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을 만들어낸 두 가지 이론이죠. 이 두 개의 이론이 합해져서 그걸 바탕으로 아미 메소드 혹은 오디오링걸 메소드라고 해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생겼어요. 자,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건 일단 먼저 이 두 개 중에서 1940년대와 50년대, 그때 음, 구조주의 또는 기술 언어학파 그런 것들이 인간 언어의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충실했던 그런 어떤 언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주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언어학자들의 과업도 인간 언어들을 기술하고 또 그 언어들의 구조적 특성들을 규명하는 것이었죠. 구조주의의 언어학자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공리, 그런 그 공공의 이, 공리는 언어들 상호 간에 여러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선입관 혹은 그런 선입관 같은 것도 전제되면 안 된다라는 선입관이 없는 언어들 상호 간에 그런 존재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술을 말하고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부분 또는 단위들로 분해될 수 있고 이 단위들이 과학적으로 기술되고 대조되고 다시 통합되어서 전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조주의는 언어가 아주 작은 부분 혹은 단위로 분해되고 될 수 있고
이 단어들이 과학적으로 기술되고 대조되고 통합되어서 전체를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 구조주의 언어학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 배경으로 해서 1940년대, 50년대 언어학자들이 이 지구에 있는 오지들, 소통이 잘 안 되는 오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국적인 언어에 대한 상세하게 기술한 그런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언어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호수 언어, 뭐 100명만 있는 섬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그 연구하고 기록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작업들을 했. 그다음에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언어학이 있는데 행동주의적 패러다임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기록되는 예측 가능한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보면 과학적인 방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주관이나 의식과 같은 개념들을 들인 탐구 불가능한 영역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탐구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하는 의식, 사고, 개념 형성, 지식 습득 등의 주제는 그 상태를 관찰할 수 없다. 그런 비확실성 때문에 행동주의 틀에서는 연구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행동주의 모델은 보전적, 조작적인 조건 알죠, 여러분? 자극, 반자극 이런 거. 기계적인 언어학습, 도구적인 학습, 변별학습과 인간 행동을 연구한 경험적인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블로브나 스키너가 연구한 뭐 쥐를 실험하는 거, 개를 실험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종 치는 거 알죠? 종을 땡 하고 한번 치면 뛰어나와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땡땡 했을 때는 먹이를 주고 땡땡땡 하면 먹이를 안 주고 이걸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이제 땡땡 했을 때만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이 땡땡 하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 이런 연구죠. 그런 동물 실험을 가지고 그 언어를 습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이 구조주의와 구조주의에서 그 패턴 드릴을 하는 거고 행동주의에서는 반복 연습을 해서 완전히 습득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외우는. 이건 나중에 교수법이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성문법 생성문법 언어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인데, 이건 우리 교과서의 교재 12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성 언어학을 살펴보면 1960년대 들어서 노암 촘스키, 여러분 노암 촘스키 하면 촘스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촘스키를 중심으로 변형 생성 문법, 생성 변형 문법이란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성 변형 언어학이라는 게 출현이 됐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촘스키의 주장은 인간의 언어는 관찰할 수 있는 자극과 반응 또는 현장 언어학자들이 수집한 그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언어학자들은 언어 연구에서 언어의 기술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의 설명적 타당성 단계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특정 언어로부터 기술적으로 타당한 개별 언어의 문법 선택을 위한 원리 기준에 도달하는 관심을 두었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이 변형 생성 문법이 언어 수행, 언어 능력 간의 구별이 있다. 언어 수행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언어 능력은 그 언어의 문법, 어휘, 지식들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적인 면, 여기 안에 있는 거고, 수행은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나오는 걸 말해요. 언어 수행, 언어 능력이라는 걸 구별했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가 있으면 구조가 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무슨 자리가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딱 세팅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속에서 조립돼서 딱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그다음 인지주의 심리학은 보면 인지주의 심리학자들도 의미,
이해, 인식이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지주의자들은 자극과 반응의 상관관계에서 기계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직과 기능의 심리학적 원리를 발견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의 저변에 있는 동기와 그리고 심층 구조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들은 행동주의자들의 엄격한 경험주의 학풍에서 탈피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나 이유, 예측, 추론 등의 도구를 사용했어요. 인간은 동물처럼 행동주의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기술 가능한 단계를 넘어서 설명 가능한 단계로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성주의, 다문화적 접근인데 교재에는 14쪽부터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적 구성주의는 그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만의 묘사를 구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복잡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개인적으로 그 정보들을 발견하고 변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현재 많은 학급의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이 주장들은 20세기에는 피아제, 그리고 초기 연구에서 기인된 거고요. 20세기 피아제. 그다음에 이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피아제에게 학습은 변화, 자생과 구성을 포함해서 한 그런 발달 과정이고 각각의 이전 학습 경험 위에 형성된다. 이렇게. 그다음 사회적 구성주의는 현실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인 관행, 집합체, 그리고 뭐 지구촌 활동 이런 것에 참여하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구성주의자는 비고츠키, 비고츠키가 있어요. 그 사람은 비고츠키는 어린들의 사고와 의미 형성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2 언어 습득의 학과, 그 사상 이런 걸 정리해 보면 교재에는 17쪽에 있는 표라고 볼 수 있고요. 연대별로 보면 1900년대 초부터 1940년대, 50년대까지는 학파는 구조주의 및 행동주의 학파들이 주류를 이뤘고 대표적인 주제는 기술 관찰 가능한 언어 수행, 과학적 방법, 경험주의, 표층주의, 조건화, 광화 이런 내용들을 대표적 주제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성주의와 주의와 인지심리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고 생성언어학 습득, 생득성, 중간언어 체계성, 보편문법, 언어능력, 심층구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언어학 연구의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구성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상호적인 작용적인 담화, 사회문화적인 변수들, 협동학습, 발견학습, 의미구조, 중간언어 변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뭐 2010년대, 20년대 오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뭐 체계 기능 언어학 이런 것들도 할리데이에 의해서 어, 기능 문법이 나오게 됐어요. 그다음은 17쪽에 다음 주제로 19세기까지의 언어 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보자면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의 외국어 학습은 라틴어나 히라버 학습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그, 그래서 두뇌 훈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지능을 개발시킨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에 라틴어는 최근까지도 적절한 고등교육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져 왔어요.
라틴어는 사실 이 라틴어를 학습하는 이 시기는 라틴어가 지구에서 사용되지는 않는 시기예요. 이미 사어가 중세 시대의 언어죠. 사어가 된 그 상태였는데, 음, 약간 그 지식의 향유 차원에서 라틴어로 된 글을 읽거나 아니면 그런 걸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원래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뇌 훈련, 고등교육 필수 요건 이렇게. 라틴어는 문법 규칙, 어휘, 그리고 각종 어형 변화와 동사 활용의 암기, 교재 번역, 필답 연습 등에 중점을 두었고요. 고전적인 교수법이라는 수단에 의해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고전적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고전적 교수법이란 단어를 썼는데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단어가 알려졌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제2언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데 기준이 되는 문법 규칙에 중점을 두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죠.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도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라틴어가 이제 사어가 된 후에 라틴어 책을 읽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읽기나 쓰기는 좀 되는데 말하기 듣기는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학습자를 양산하게 돼요.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러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음, 특징을 보면 먼저 수업이 모국어로 진행되고, 이 모국어는 누구 모국어냐? 교사의 모국어가 아니라 학습자 모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교사가 오히려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아야 돼요. 같은 반에는 하나의 나라만 들어오지. 여러 나라 학생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학습자 모국어를 메타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2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 고립된 단어 목록의 형태로 많은 어휘를 한꺼번에 줘. 하루에 단어 100개 외워라, 뭐 200개 외워라 이렇게 주는 거죠. 보케블러리 수업처럼. 복잡한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학습자 모국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초기부터 어려운 고전 읽기 교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문법 같은 것만 배우면 짧은 시간에 뭐 논문도 읽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문법 분석의 연습 자료로 취급되는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 때때로 모국어를 제2언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발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 뜻인데 이건 읽고 쓰고가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의 기능을 고르게 발전시키지는 않는, 읽기 기술을 제일 많이 발전시키고 쓰기가 따라오고 말하기와 듣기는 아예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교수 방법이라고 19세기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인기를 끈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말하기와 듣기도 못하는데 왜 인기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교사의 전문 기능을 요구하잖아요. 전문 기능 뭐냐? 교사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조금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일단 문법 규칙과 번역에 관한 시험 문제 출제가 용이하고, 문법시험, 어휘시험 이런 것만 딱 보면 되니까 시험 출제하기 쉽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어요. 정답하면 객관식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 없어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유추, 번역 등의 기계적인 연습 이상의 학습 동기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독해 지식이 언어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자, 다음은 20세기의 언어 교수 방법인데, 음, 여기는 못하네요. 여기 뒷부분은 없어요. 언어 교수 여기까지예요. 20세기 언어 교수인데 여기는 우리 교재는 16쪽부터입니다. 16쪽부터 1970년대 초기 이래로 이론적인 학습 훈련 그리고 언어 교수법의 공생 관계가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주의의 원리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심리학 분야에서도 인간의 상호관계, 집단학습의 가치,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상호 협력 전략 사용에 대해서 점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언어학자들은 의사소통의 본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해답,
언어 습득의 상호 교류와 사회 문화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50년 전의 교수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음, 현재와 50년 전 그 차이를 보자면 정통과 최선의 방법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4, 50년 전 교수 방법들은 수많은 상황적 맥락에서 폭넓은 범위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즉석 비법이라는 게 없다. 빠르고 쉬운 언어 교수법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빠르고 쉬운 문법 번역식을 보면 빠른 시간에 많은 어휘와 문법을 배울 수 있고, 그런데 문법 번역식으로 공부했다는 한 사람들은 과연 성공했냐, 언어 교육?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어, 예전에, 한 20년 전 이럴 때 저와 저의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 번역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 중에 영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보면 읽고 쓰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하고 듣고가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면 안내 방송에서 간단하게 뭐 체인지 더 게이트 뭐 이런 것도 못 알아듣는 거. 그다음에 카페에 가서 커피 주문도 잘 못하고 주문을 했을 때 카페 직원이 뭐라고 하면 짧은 말이 간단한 말인데도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광고의 미술관에 갔다. 설명이 있다. 박물관에 갔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거는 막 줄줄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사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써 있는 그 작품 설명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주로 문법과 단어들이. 그런데 그거는 또 줄줄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주세요는 또 잘 못하고 그런 그 기형적인 그런 그 결과를 낳아서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언어 교수의 교육론적 경향들은 접근법이라고 불리는 원리적인 기반 개발을 요구하고요. 교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선택한 특정 모형 그리고 기법을 선택합니다. 자, 모든 학습자와 교사 관계도 독특하고 모든 상황도 역시 그래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임무는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1장에 나오는 이론을 간결하게 쭉쭉 간결하게 해서 좀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기 아까 맨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일과는 그 모든 책의 일과들은 개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괄적으로 딴딴딴딴 주요 개념들을 간단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 개념들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뒤에 2장부터는 차례차례 좀 더 자세히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올 텐데 그때는 이 교재를 구입하시고 그리고 1장을 읽어오시고 2장도 읽어오세요. 알겠죠? 이 강의도 듣고 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